안녕하십니까. 재배 환경에는 토양, 수분, 온도, 광, 대기 환경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재배학 제3강 토양 환경입니다. 토양 환경이 다른 환경들보다는 내용이 많고 좀 더 어려운 감이 있지만 최대한 이해가 쉽게 강의를 해보려 합니다. 토양 환경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우선적으로 토양의 정의, 토양의 정의와 역할, 지력이 있습니다. 네, 지력이란 것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종합적인 토양 비옥도를 얘기를 하는데, 물리적 환경에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은 토성과 토양 구조, 토양 구조에는 고상과 기상과 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공기, 토양 수분이 있겠습니다. 화학적인 환경으로는 토양 반응, 토양 반응에는 그 토양의 산성도를 표현하는 pH가 있고 양이온 치환 용량, 염기 포화도, 무기 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생물학적 환경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토양 생물과 토양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게 논토양의 특성인데요. 농토양은 기본적으로 작토층이 담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재배를 하는 밭토양과는 환경적인 부분이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논토양의 특징에서 밭토양과 논토양을 비교를 한번 해보고 논토양만의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토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 토양이라는 것은 암석이 풍화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광물질, 이제 그것을 우리는 무기물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동식물에서 유래된 유기물질이 섞여져 있는 것이 토양입니다. 그 무기물질은 기본적으로 질소나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이 있을 것이고, 유기물은 식물체나 동물체로부터 유래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이 있습니다. 유기물은 생물을 구성하는 화합물 또는 생물에 의해 만들어진 화합물을 의미합니다. 즉, 생물이 만들어낸 물질이고 탄소가 중심이 되는 화합물질입니다. 그래서 유기물은 가열을 하거나 이제 불에 반응을 하면 이제 타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무기물질은 불에 반응을 하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토양의 역할은 식물을 이제 기계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식물에게 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토양의 3상입니다. 토양의 3상으로는 이제 고상과 액상과 기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토양을 좀 작은 알갱이들의 구성이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이 알갱이 자체를 고상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에 이렇게 공국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국들을
이제 기체가 채울 수도 있고 물이 채울 수도 있는데, 기체가 채운 부분을 기상이라고 하고 물이 채운 부분을 액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상과 기상과 액상이, 고상이 50, 기상이 25, 액상이 25일 때 작물 생육이 가장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상 중에서는 이제 무기물과 유기물로 나뉘는데, 이제 무기물질을 45%, 유기물질이 5%일 때를 뭐 적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지력과 토양 비육도인데요. 지력이라는 것은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성질을 종합적으로, 이제 이 모든 성질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이제 식물 생산에 영향을 주는 힘을 토양 비육도라고 합니다. 물리적 요인에는 토성과 토양 구조가 있고, 화학적 요인에는 pH와 무기성분, 뭐 양이온 치한 용량, 염기 포화도가 있을 것이고, 생물학적 요인에는 토양 미생물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각 요인별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양 지력의 요인들입니다. 아래와 같은 요인들이 있고, 이런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토양의 지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토성과 토양 구조에서 토양 입경의 구분을 하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2mm 이상을 자갈이라고 표현을 하고, 2mm보다 작은 것들을 모래와 미사와 점토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토양 입경 구분하고 이제 토성을 가리는 데 있어 가지고 자갈은 포함을 시키지 않고요. 모래와 미사와 점토가 어떻게 배합이 되고 구성이 되는가에 따라서 딥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토성 삼각형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사토냐, 양토냐, 식토냐 이런 거를 구분을 하는데요. 일단 자갈하고 모래하고 미사, 점토에 대한 구별 기준이라든지 상세 내용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토성 삼각형입니다. 자갈을 제외한 모래, 미사, 점토의 함량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토성 삼각형을 토성 삼각형으로 이제 그 토지를 구분을 하는데요. 이제 쉽게 보자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토지를 구분을 하는데, 사토가 있고 양토가 있고 식토로 구분을 합니다. 사토라는 것은 모래에 가까운 거슬거슬한 토지를 사토라고 하고, 식토라는 것은 점토에 가까운 아주 미세한 그 질을 이제 식토라고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 사토하고 양토 사이에 있으면 사양토라고 하고요. 양토와 식토 사이에 있으면 식양토라고 합니다. 양토를 기준으로 사양토, 식양토가 작물 생육에 적당한 토질입니다. 네, 이제 식토, 사토, 양토가 있죠. 그러면 식토라는 거는 아주 그 굵기가 얇은 것들이 모여 있는 토양을 식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토양 공급과 토양 공급이 적게 돼서 통기성과 배수성이 나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토양이 공급이 아주 촘촘하기 때문에 그 토양에서 이제 물을 머금고 있는 힘이라든지 비료를 머금고 있는 힘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사토는 그 반대겠죠. 입자가 큰 토양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국이 식토 대비 상대적으로 공국이 커지게 됩니다. 공국이 커지게 됨으로써
통기성은 좋아지지만 보수 보비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양토는 이제 식토와 사토의 중간 성질로 식물 생존에 가장 유리한 토양을 양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토양의 구조를 이제 단립 구조와 이상 구조와 입단 구조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단립 구조는 하나의 크기로만 이루어진 구조들을 단립 구조라고, 이제 동일한 입자의 구조로 된 거를 단립 구조라고 하고, 입단 구조라는 것은 단립 구조의 여러 가지 덩어리가 2차, 3차로 이제 구성이 돼서 입단을 구성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입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달립자의 둥글 단자입니다. 즉 암석 또는 토양에서 알갱이들이 모여 있는 덩어리를 말하는데, 입단을 형성하게 되면 이렇게 대공극과 소공극이 이제 공존하여서 이제 앞서 봤던 이제 토양의 삼상, 고상, 기상, 액상의 조건을 충족하기 아주 좋은 구조가 됩니다.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토양은 기본적으로 음이온입니다. 토양이 어떤 이렇게 토양 입자가 있다라면 얘는 음이온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보수력과 보비력을 얘기를 하는데요. 물이라는 거는 H2O고, 보비력이라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비료라는 성분이라는 것은 칼슘 이가 플러스라든지 마그네슘 이온이라든지 뭐 이런 이온들을 비료라고 하는데, 토양이 기본적으로 음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양을 붙이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H2O는 H라는 이온에 O라는 두 가지 음이온이 붙어 있는 형태인데, 상대적으로 H의 양이온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양극을 띱니다. 그래서 토양 입자에 붙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칼슘 이온이라든지 마그네슘 이온도 다들 양이온을 띠기 때문에 토양에 붙으려는 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음이온인 토양에 물 분자와 각종 양분들, 양이온들이죠, 달라붙는 성질이 있게 되고, 공극이 크게 되면, 이렇게 공극이 상대적으로 토양과 토양의 공극이 크게 되면 달라붙어 있는 물 분자의 인력이 토양에 달라붙는 힘보다 그 공극으로 인해서 중력으로 이제 밑으로 떨어져 버리려는 힘이 더 크게 돼서 토양이 물을 쥐고 있지 못하고 중력에 의해서 손실이 됩니다. 양분들도 토양 입자에 많이 붙으려면 토양이 그 입자 하나하나가 큰 것보다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결국은 토양의 이런 단면들의 토양 면적이 넓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식토가 보수 보비력이 우수하다는 얘기입니다. 여튼 토양은 음전하를 띈다. 토양은 음전하다. 이 개념은 중요하게 숙지를 해두시면 그 뒤에 논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해하시는데도 훨씬 이해하기가 쉽게 됩니다. 이제 토양이 입단을 이뤘을 때의 장점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고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단이 형성되기 좋은 조건들입니다. 양이온의 작용, 토양 양분들이 음이온인 토양들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런 토양 양분들이 있으면 토양 하나하나들은 음이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양이온들이 음이온들을 서로 이렇게 당겨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당겨진다는 거고 붙어 있다는 거는 입단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온의 작용이 연결고리 역할로 입단 생성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기물과 석회의 시용인데, 이제 유기물이 분해될 때는 점질 물질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단에 도움이 되고요. 이제 석회도 이제 유기물의 분해를 촉진시키고, 그다음 석회 자체가 대부분 석회질에 대한 그 뒤에 표로 제가 별도로 표기를 해놨는데, 석회질 비료들은 CA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석회를 시용을 한다는 것은 CA 값 플러스를 토양에 공급을 한다는 것이고, 이제 앞에 말했던 이제 양이온의 작용에 의해서 토양 입자를 결합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콩가작물은 잔뿌리가 많고 석회분이 풍부한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입단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 토양 피복은 토양이 건조되고 바람에 의해서 침식되는 것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입단 형성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입단에 파괴하는 내용들인데요. 이런 조건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토충을 작물이 이제 뿌리가 내려서 영양분을 받는 층을 이제 작토라고 하고요. 그 작토보다 아래 있는 층을 서상이라고 하고, 서상보다 아래 있는 층을 심토라고 부릅니다. 이제 토양 수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토양에 수분이 얼마만큼 존재한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절대 수분 함량과 토양 수분 장력인데요. 절대 수분 함량이라는 것은 건토에 대한 토양 수분의 중량비, 즉 토양 대비 수분이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은 작물의 흡수력을 어떻게 표현해 줄 수는 없는 표기입니다. 그래서 작물의 흡수력을 알아보기 쉽게 하는 표현으로 토양 수분 장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여기 단위로서는 PF, 포텐셜 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 쉽게 얘기하자면 토양 수분 장력이라는 것은 토양에 붙어 있는 수분을, 토양에 이제 흡착되어 있는 수분을 떼어내는데 얼만큼의 압력이 필요한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PF가 높다라는 것은 토양 수분 장력 PF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토양에서 물을 떼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PF가 낮다는 것은 토양과 물이 쉽게 분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PF는 이제 밑에 설명해 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전에 제가 그 시험 과학자 이름은 생각은 나진 않지만 이렇게 물기둥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1기압의 압력을 주었을 때 솟아오르는 물기둥의 높이가 1332mm가 올라갑니다. 그럼 요거는 센치로 표현하자면 센치고요. 그러면 이제 1기압일 때 물기둥이 이만큼 올라가는 힘이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포텐셜 포스, 우리가 말하는 토양 수분 장력 PF는 이거를 이제 로그 단위로 환산을 한 수치거든요. 즉 1기압에서는 1033cm가 올라가는데 여기에 로그 값을 취해줍니다. 그럼 1033이라는 거는 10의 3승으로 환산이 되니까, 즉 1기압에는 3pf로 환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각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식물이 물을 흡수하는 데는 적당한 토양 수분 장력이 필요합니다. 그 적당한 토양 수분 장력을 우리는 시험적으로 pF가 2.5에서 4.2라고 합니다. 이제 요 정도의 물과 토양에 붙어 있는 힘은 작물이 그 힘을 이겨서 작물 스스로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표현하기로 모관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자, 앞서도 설명하였지만 토양 수분 장력이라는 것은 물이 토양에 얼마만큼 강하게 붙어 있느냐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pF 2.5 정도의 약한 힘으로는 토양에 결합된 물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흘러버리게 됩니다. 즉 토양과 물이 2.5 정도의 약한 힘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중력보다도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흘러내려가 버리는 물이라고 해서 중력수는 pF 2.5보다 작은 낮은 힘으로 붙어 있는 물을 중력수라고 부르고요. 이제 반대로 pF 4.5 이상으로 아주 강하게 토양과 흡수되어 있는 상태의 물을 흡습수라고 합니다. 자, 흡습수는 건조기 정도에서는 물과 토양이 분리할 수가 있지만 식물 자체가 물을 당기는 힘으로서는 토양과 물과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즉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보다 훨씬 강한 힘으로 토양 자체의 고체 분자로 구성하는 정도의 pF 7 이상의 힘으로 토양에 완전 쫙 붙어 있는 물을 이제 결합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요 부분이 자주 시험에 나오는 문제인데 조금만 깊이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토양 수분 장력이라는 것은 토양과 수분이 얼만큼 강한 장력으로 붙어 있느냐 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장력은 2.5에서 4.2 정도의 장력은 식물이 흡수해낼 수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그 물을 모관수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서 보았지만 pF가 0이라는 것은 토양 수분 장력이 0이라는 것이고, 즉 토양에서 물을 분리하는데 힘을 전혀 주지 않고서도 떨어질 수 있는 장력입니다. 그 토양이 물로 가득한 상태란 얘기죠. 이것을 토양의 최대 용수량이라고 하고요. 포장 용수량이라는 것은 비가 많이 내려 있거나 아니면 물을 충분히 토양에 이제 포화시킨다는 이후에 하루 또는 며칠이 지나면 그 대공국의 물은 중력에 의해서 빠져나가고 소공국의 물은 그 토양 장력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앞선 강의에서 포장이라는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포장이 이제 채소와 포의 마당장자, 즉 농가 밭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라고 2강에서 제가 1강이죠. 1강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 그러면 이제 포장 용수량이라는 것은 그 포장에서 재배를 하기에 아주 적절한 정도의 용수량을 포장 용수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장 용수량은 pF 2.5에서 2.7 정도, 식물이 아주 용이하게 쉽게 작은 힘으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력수로 떨어져 나가는 물 이상의 물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기 위조점인데, 위조점이라는 것은 식물이 시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식물이 수분이 없어서 시들고 마르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토양 수분 장력이 3.9 정도가 되면 식물이 수분을 흡수하기 아주 힘든 정도의 장력이 됩니다. 이 정도에서는 전혀 흡수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힘들게 이제 흡수를 하게 되는 토양 장력인 것이죠. 이제 영구 위조점이라는 것은 pF 4.2인데 4.2가 돼버리면 식물이 더 이상 수분을 흡수할 수가 없게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위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제 영구 위조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토양의 공기 조성은 대기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비율이 높고 산소 비율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뿌리의 호흡 작용 때문인데요. 앞선 강의에서 광합성과 호흡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뿌리가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본인 스스로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데, 이제 뿌리가 그 토양 공기 속에서 호흡을 하게 되니까 산소가 소모가 되는 것이고, 이산화탄소가 그럼 반대로 호흡을 하게 되는 부산물로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의 질소산소, 이산화탄소 비율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이산화탄소 비율이 0.03%라는 거 정도는 좀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추후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비율이라든지 ppm이 이산화탄소가 몇 ppm일 때 적정 ppm이냐 이런 얘기들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여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일반적인 비율은 0.03%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기 이동 방향인데요. 공기든 수분이든 이동 방향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즉 토양의 산소가 대기보다 낮기 때문에 산소는 대기에서 토양으로,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토양에서 대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토양 공기가 부족한 현상에 대해서 이제 적어놨는데요. 이제 토양의 공기가 부족하면 뿌리의 호흡이 저하되고, 뿌리의 호흡이 저하가 된다는 것은 뿌리에서 에너지 활성화가 잘 안 되게 되고, 즉 양분과 수분의 흡수 또한 저하게 되게 됩니다. 요건 자세한 거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토양 공기를 좋게 하는 방법들입니다. 앞서 봤듯이 토양의 입당 구조를 가지게 되면 배수가 좋고 통기가 좋아집니다. 이제 심경이라는 것은 깊이 갈아준다는 것인데, 깊이 갈아줘서 작토 하층부의 딱딱한 토양을 긁어줌으로써 배수와 통기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적 조치로서는 답전 윤환을 해서 토양을 논상태, 바상태, 즉 담수 상태와 그렇지 않는 상태를 번갈아 함으로써 토양 성질을 좀 바꿔주게 됩니다. 이화학적으로 토성을 좀 전환해 주게 되고, 이제 휴립 휴파라는 것은 이랑을 구성해서 두둑 위에다가 작물을 심는 것이죠. 즉 땅이 그대로 있으면 이렇게 딱딱한 상태의 땅이 있을 텐데, 얘를 이제 관리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랑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랑을 구성하게 되면 이랑의 위에 있는 이 토질들은 아주 부드럽게 되겠죠. 갈아서 한번 얹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랑을 구성해서 이랑 위에다가 작물을 심게 돼서 이제 뿌리의 생육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휴립후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평가사 시험에서 이제 이랑과 두둑, 고랑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뭐 다른 시험에서는 다르게 요것만을 이랑으로 얘기하는 데도 있고 요거는 고랑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손해평가사 2차 시험에서는 이렇게 있으면 이 전체를 이랑은 두둑폭과 고랑폭을 합쳐서 이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블룩 소순 부분을 두둑폭이라고 하고요.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을 고랑폭이라고 합니다. 즉 두둑폭과 고랑폭을 합쳐서 이랑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셔도 손해평가사 시험에서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토양 반응인데요. 토양 반응은 pH라고 하는데, 토양이 산성인가 알칼리성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7을 기준으로 해서 7보다 낮은 수치일 때는 산성, 7보다 높은 수치일 때는 알칼리성입니다. 그 토양 반응을 이제 pH를 표현하는 식인데요. 즉 수소 이온의 농도를 로그의 역수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 pH가 7인 것은 수소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g/L입니다. 그러면 pH가 6인 토양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토양에서 수소 이온이 100배가 감소한다면, 100배라는 것은 10의 2승입니다. 그러면 6에서 100배가 감소했다는 것은 6 더하기 2를 해줘서 pH가 8인 알칼리성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pH가 7인 토양에 수소이온의 농도가 1000배가 증가했다는 것은 10의 3승이 증가한 것이죠. 그러면 증가를 했으니까 7에서 3을 빼줘서 pH가 4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그식을 한번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산성토양에 대한 얘기인데, 산성토양인 것은
수소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농도가 더 높은 토양을 산성 토양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산성 토양이 되기 위해서는 수소 이온의 농도가 높아져야 되고, 수소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는 기작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학식으로도 봤을 때 알루미늄과 물이 합성을 해서 수소 이온이 토양에 더 방출이 되게 되고, 비료에 의해서도 결국에는 수소 이온이 토양에 더 방출이 되게 돼서 산성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산성 토양에서 작물의 피해입니다. 수소 이온에 의한 해작용도 있고, 알루미늄과 중금속 이온들의 요도가 증가하고 작물 영양이 결핍되고 토양 생물 활성이 감퇴된다. 개별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작물별 산성 토양의 저항력인데요. 문제에는 잘 나옵니다. 네, 다 숙지하시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일단 읽어보시고 기억나시면 맞추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산성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석회 시용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이제 석회 비료의 종류를 보면 석회 고토, 소석회, 석회석, 부산소석회, 부산석회, 폐화석, 생석회,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다 공통적인 것은 CA를 포함을 하고 있죠. 이제 결국 석회 비료는 CA 이가 플러스 이온이 음성인 토양에 더 달라붙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반대로 이제 H1가 플러스가 용탈이 되게 돼서 산성화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칼리 토양은 pH가 8.5 이상인 토양을 알칼리 토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알칼리 토양의 특성이라든지 알칼리 토양에 강한 작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양이온 치한 용량과 연기 포화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제 양이온 치한 용량은 cation exchange capacity라고 해서 이제 단위 토양에서 양이온을 얼만큼 잘 붙일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토양이 음이온의 성격을 띈다고 했잖아요. 음극의 성격을 띠는데, 이 토양에 양이온을 얼마나 많이 붙일 수 있는 토양인가 아닌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양이온 치한 용량이 토양의 성질에 따라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양이온 치한 용량이고요. 그러면 사토, 우리가 얘기하는 모래죠. 모래는 일반적으로 비옥도가 없고 생물이 생육하기 좋지 않은 토양이잖아요. 사토를 CEC가 양이온 치한 용량을 1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흙은 10입니다. 점토질은 30 정도가 됩니다. 이제 유기물에서는 250 정도가 됩니다. 즉, 양이온 치한 용량은 토양이 얼만큼 양이온들을 잘 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음극성이 강하냐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밑에 보면 EX순이라고 있는데요. EX순이라는 것은 양이온들 중에 토양의 흡착력의 순입니다. 알루미늄과 수소가 가장 토양의 흡착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칼륨, 암모늄 이온, 나트륨, 이런 순서로 이제 EX순이라고 합니다. 옆에 이제 토양의 음이온에 이제 이 양이온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음이온이기 때문에 이렇게 흡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럼 이제 연기 포화도인데요. 앞서 양이온 치한 용량을 보았는데, 양이온 치한 용량이 토양에 얼마만큼의 양이온을 잘 담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릇의 크기를 말했다면, 연기 포화도라는 것은 그릇 내에 치환상 연기가 얼만큼 담겨져 있느냐의 비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안성연기라는 것은 앞서 우리가 이액 순위를 봤잖아요. 그러면 알루미늄하고 수소를 제외한 알루미늄과 수소 이온을 제외한 나머지 연기들을 치환성 연기라고 하는데, 즉 연기 포화도가 높다는 것은 토양의 수소 이온과 알루미늄 이온보다 나머지 요 치환성 연기들이 얼만큼 많으냐, 즉 수소 이온보다 이런 연기성 이온들이 높다는 것은 알카리화가 되고 비옥도가 높다는 얘기고, 이제 연기 포화도가 낮다는 것은 이런 연기들이 수소 이온보다 낮게 존재한다는 얘기고, 결국 그것은 수소 이온이 토양에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산성 토양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양이온 치환 용량하고 연기 포화도는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관련 문제를 풀이할 때 좀 용이할 것입니다. 이제 토양의 무기성분인데요. 토양의 무기성분은 필수 원소하고 유익 원소로 나뉘는데, 필수 원소에는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가 있습니다. 그 다량과 미량을 구분하는 것은 식물체 내에서 1000ppm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다량이냐 미량이냐로 구분이 되고, 그 다량 원소에서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있고, 미량 원소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량 원소가 9종의 다량 원소는 좀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9종의 다량 원소 중에 3대 비료는 NPK다. 이렇게는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유익 원소에는 나트륨, 규소, 셀렌, 코발트 등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필수 원소가 식물체에 작용하는 역할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이고요. 이게 창마다 보면 관련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동일하게 작성되지도 않았고, 또 각 원소마다 딱히 이렇다 할 정확한 역할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자주 다양한 책자를 통해서 내용을 많이 접해 볼 수밖에 없고요. 이제 요거는 제가 여러 책자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요 역할과 과잉과 결핍일 때 어떤 생리 현상이 있는지, 식물체 작용이 있는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 반복적으로 한 번씩 보시면 어느 정도는 숙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물체 무기 성분의 이동성을 이제 구분해 뒀는데요. 그 비이동성 물질이 있어요. 칼슘, 황철, 붕소, 구리. 비이동성 물질에 대해서는 결핍에 대해서 증상이 어떻게 뚜렷하게 이렇게 나오는 편이 있습니다. 이 원예 작물학 쪽에서 보면 각 품목별로 어떤 부분이 결핍이 됐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것으로서는 칼슘 결핍이 토마토에 있어 가지고는 배꼽 썩은병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딸기에 있어서는 잎 끝이 이렇게 탄 듯이 말라 들어가는 틱번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칼슘 결핍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이제 비이동성 그 무기물은 일반적으로 토양에 그 칼슘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보다는 이동이 잘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연면 시비를 추천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유기물입니다. 자, 유기물이라는 것은 동물, 식물, 미생물로 유래된 물질을 말하고, 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탄소 화합물입니다. 불에 타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부식은 유기물이 미생물이나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분해돼서 유기물의 원형을 잃은, 즉 유기물의 원형을 잃은 안갈색이나 흑색으로 된 부분을 부식이라고 합니다. 토양 유기물의 기능으로서는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다음 토양 생물, 토양 미생물의 역할입니다. 별도 설명은 따로 필요치 않을 것 같고요.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논토양의 특성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문제에도 자주 나오고
이게 단순히 이해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논토양과 밭토양입니다. 자, 밭토양은 아시다시피 표면이 항상 대기와 접촉을 하고 있고, 그 대기와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가 항상 토양 속에 존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산화 상태에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반면 논토양은 벼를 재배하는 동안은 상당 기간 동안은 담수 상태에 있습니다. 즉 항상 물에 잠겨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어렵고, 그래서 화는 상태에 있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담수 상태 때문에 논토양은 토충 분화가 됩니다. 이제 담수하는 논토양은 담수 한 2-3주 후면 표면의 산화층과 아주 얇은 산화층이 있고, 그 밑에 환영층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즉 토층이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게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논토양에서는 물로 이렇게 담수 상태가 되게 됐고, 그래서 여기 아주 얇은 층만이 물로서 들어오는 일부 산소로 인해 가지고 산화층이 되게 되고, 이제 그 밑에는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산소를 잃게 되는 환원층으로 되게 됩니다. 산화와 환원을 쉽게 얘기하자면, 산화는 산소를 얻는 것이고 환원은 산소를 잃는 것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그냥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논토양의 특성에서 논토양의 특성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질소 순환이라는 것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자, 대기 중에는 질소가 많이 있죠. 기체 상태에 질소가 많이 있게 되고, 이 질소를 이제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핵생물인 세균과 미생물에 의해서 이 N2가 NH3로 바뀌는 과정을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N2가 세균이나 미생물에 의해서 질소 고정이 됐고, 근데 이 질소 고정은 세균이나 미생물도 할 수 있지만 사람도 이제 산업적으로 질소 비료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산업적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고정된 질소를 NH3 형태로 토양에 방출하게 되면 토양에는 수소이온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 NH3와 수소이온이 반응을 해서 암모늄태 질소와 질산태 질소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암모늄태 질소인 NH4 1가 플러스라는 이온 형태의 질소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요게 바로 암모늄태고요. 자,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질소는 암모늄태 질소와 질산태 질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식물은 질산태 질소를 더 쉽게 흡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질소 고정으로 해서 NH3가 됐고, 그 암모니아화 작용으로 인해서 암모늄태 질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암모늄태 질소는 호기성, 그러니까 공기를 좋아하는 미생물이 작용을 해서 암모늄태 질소를 결국은 아질산염으로 바꾸고 최종적으로 질산염으로 만듭니다. 이 질산염이라는 게 바로 질산태 질소입니다. 그래서 질산태 질소로 인해서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식물이 흡수를 하게 됩니다. 탈질소 작용이라는 것은 이 질산태 질소를 현기성 미생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공기를 싫어하는 미생물이 슈도모나스라고 이런 미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세균들에 의해서 NO3를 환원을 시킨다는 것은 산소를 뺏어서 결국엔 NO3 1가 최종적으로 N2로 돼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탈질소 작용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질소가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약간 얘기를 해야 뒤에 이제 논토양에서의 탈질 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논토양의 이제 탈질 현상입니다. 그 논토양은
밭토양 대비해서 산하층과 한원층이 존재합니다. 밭토양은 항상 산화 상태입니다. 산하층만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논토양은 담수에 의해서 담수 바로 아래층이 산하층이고 그 아래층이 환원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하층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까 앞서 말씀했던 NH4 일가 플러스가 산화작용에 의해서 NO2 일가 마이너스가 되고 결국 NO3 일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밭토양에서도 NH4 일가 플러스가 NO3 일가 마이너스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밭토양에서는 존재를 하게 되고 이게 그대로 식물에 흡수가 되게 되는데요. 산화층만 있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논토양에서는 NO3 일가 마이너스가 산화층에 돼버리게 되면, 자, 토양은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고 있다고 했죠. 즉 토양에서 지고 있지를 못하고 같은 음과 음이기 때문에 지고 있지 못하고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그럼 NO3 일가 마이너스가 환원층에 가버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얘가 현기성, 앞서 설명드렸듯이 질산화 작용을 하게 됩니다. 탈질소 작용을 하게 됩니다. 현기성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NO3가 NO2 일가 마이너스 NO, 환원이라는 것은 산소를 계속 잃어가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죠. NO가 됐다가 N2O가 돼서 결국에는 N2로 돼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탈질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산하층에서 질산화 작용이 되고 질산화 작용이 된 NO3 일가 마이너스가 환원층으로 내려가 버려서 탈질 작용에 의해서 카스트 질소로 바뀌어서 대기 중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층10이라는 것은 뭐냐면 NO4 일가 플러스를 이렇듯 산하층을 거치지 않고 바로 환원층에 넣어줘 버리면 NO4 일가 플러스는 양이온이기 때문에 토양에 잘 흡착되게 되고 비료가 오래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심층10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논토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제 설명이 듣고 바로 이해가 되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설명을 참고로 해서 책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손해평가사에서 논토양의 특성에 대해서는 뭐 크게 더 이상 깊게는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토양의 특성으로는 이제 노후답과 추락 현상이 있는데요. 노후답이라는 것은 뭐 철이나 망간이라든지 이런 유효 염류가 작토에 용탈되어서 결핍된 토양을 이제 노후답이라고 하고요. 추락 현상은 이제 철이 적은 상태에서 작토 환원층에서 이제 주로 H2S가 많이 생성이 되는데요. 얘가 뿌리를 상하게 해서 결국 이제 가을철, 소화 가을철쯤 벼잎이 아래서부터 위로 마르고 가시무늬병이 발생해서 수량이 떨어지는 현상을 추락 현상이라고 하고, 이제 이 현상이 만약에 여름에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하락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가을 초자고 여름 하자입니다. 이제 추락 현상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걸로 이제 토양에 대한 강의를 마쳤는데요. 토양 강의라는 게 다른 환경적인 어떤 대기 환경이나 물 환경이나 이런 것들 비해서 토양에서 공급돼야 될 부분들이 뭐 영양분도 공급이 돼야 될 것이고 물도 공급이 돼야 될 것이고 뭐 이런 다양한 이제 공기 공급도 돼야 되고 하는 다양한 부분 때문에 토양이 분량도 많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어찌됐건 지금 강의로 약간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